는 뭔지 봅시다. 첫 번째,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유물사화는 역사 해석에 있어 사회적 물질적 변화, 특히 경제적 변화를 중시하는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어떤 계급의 사회적 무식은 그 계급의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사회적 무식과 사회적 존재는 변진법적으로 상호작용하나 사회적 존재가 주동적 지위를 받는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지배의식을, 피지배계급은 억압당하고 있다는 피지배의식을 지닌다. 결국 지배하려는 자와 해방되려는 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은 어떤 사관? 첫째, 물질이죠, 물질. 여기 일자는 오직이야, 오직. 유물론이 무슨 뜻이냐면 물질과 의식이 두 개 다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는 물질만 존재하고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야. 그래서 유물사관이니까 물질, 오직 유자, 물질 중심의 사관. 그래서 물질은 이제 그냥 자연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역사 해석에서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변화죠. 경제는 물질이잖아. 물건을 생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회도 현재로 존재하죠. 사회생활을 우리 하고 있지. 우리 지금 오늘 만나는 것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변화를 역사에서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요시하냐? 그러면은 자,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식, 사회적 의식은 그 계급의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의 존재, 계급이라면 계급에 맞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사장님은 부지런해. 내가 사장이 된 건 부지런해서 사장이 된 거야. 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해. 나중에 나처럼 사장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존재의 관계가 있는데 1차적으로 사회적 존재가 있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사회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의식이 항상 사회적 존재를 쫓아가는 것만 아니야. 반대될 수 있죠. 노동자인데 노동자 생각 안 갖고 있어. 아유, 노동자가 무슨 정치를 해. 정치는 저 스카이대에 나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노동자가 무슨 정치야. 그죠? 그리고 아유, 그래도 국회의원은 뽑으려면 그래도 스카이 대학 나오고 저기 변호사이고 사장님이고 이런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존재에 걸맞는 사회적 의식을 갖추지 못하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언론이나 텔레비전이나 교육을 받죠. 그래서 세뇌가 된 거예요. 지배계급의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계급에 맞는 의식을 가지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론방이 조대야지. 철학학습방.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주세요. 잠깐.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자기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존재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급은 지배의식을, 피지배계급은 피지배 억압, 그죠? 노동자라서 자기의 그 지배당한 거를
묵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요물사가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전개 과정으로 본다. 이런 입장에서 공산당 선언은 모든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다만 피지계 계급, 즉 민중의 입장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 노예, 농노, 노동자의 해방투쟁의 역사이다. 계급투쟁은 각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 즉 생산관계를 둘러싼 대립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투쟁이다. 그런데 무슨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이거를 피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중립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배계급 편에서. 그 피지배계급이 누구냐? 그럼 노예시대는 노예, 봉건제는 농노, 자본주의는 노동자죠. 그래서 이런 피지배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 그래서 이 피지배계급의 해방투쟁의 역사다. 그러면 이 계급투쟁은 뭘 가지고 투쟁하냐는 거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로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죠. 즉 생산관계. 예를 들어서 노예제라면은 노예는 물건처럼 소유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소유로부터 벗어날 노예들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농노는 귀족의 땅을 갖다가 강제로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그죠? 그 땅에 대한 강제를 경작하는데 그걸 경작해서 빼앗기니까 이 땅에 내가 내 땅을 갖고 싶다. 영주에게 애속된 땅이라 이 땅에 가는 거. 노동자는 주로 이제 공장이죠. 일터, 공장에서 그 애속돼서 생산 과정이 애속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수단, 노예제도, 그 다음에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 이 생산 수단이죠. 이거에 대한 소유관계를 둘러싼 대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물사관은 역사 해석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변증법적 역사관이다. 또한 모든 역사는 자연적 구속을 극복하는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잉여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가 나타난다. 모든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따른 생산 양식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로마적 생산 양식, 게르만적 생산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이 하부 구조로서 토대이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치, 이념, 문화 예술이 상부 구조이다. 사회 구성체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게 많죠. 계급 간에도 그죠? 이 모순은 두 개의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두 개의 존재니까 지배계급. 그죠? 그리고 피지배계급. 서로 싸우죠.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에 항상 이기고 억누르고 있죠. 하지만 혁명 시기에는 반대죠. 혁명 시기에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눌러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서 처형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우위나 혁명 시기에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누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게 이제 변증법 상호작용이고 모순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인데, 생산력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생산력. 생산력은 하나 생산하냐, 두 개 생산하냐 이건데 결국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생각하면 사람이라면은 기술이죠. 기술. 그죠? 기술. 솜씨 혹은 능숙함.
발전. 그래서 미숙련공보다는 숙련공이 더 생산성이 높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서 자연적 구속, 과학기술 발전, 한계를 극복하는 게 생산력의 발전 과정입니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났다는 거야. 원시사회, 원시 공산제의 특징은 뭐냐면 나 혼자, 그죠? 어떤 인간 한 명이 그죠?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이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이럴 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포로를 노예로 삼겠어요? 죽이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삼아도 노예가 오히려 먹여 살려야 돼, 노예를. 생산력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노예를 어떻게 해? 노예로 하면 죽여버려. 포로를 죽이죠? 포로를 죽인다. 근데 이제 생산력이 높아졌어. 뭘 높았냐면은, 목축이나, 그죠? 농업을 해서, 이제는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 이상으로, 그죠? 자기 먹을 것 이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이제 포로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야. 포로를 노예로 삼는다. 그리고 주인이, 그죠? 주인이 노예가 먹고 남은 것을 소유한다. 먹고 남은 거, 잉여 생산물이죠? 잉여 생산물을 노예가 생산하는데 소유하는 거는 주인이 생산한다. 잉여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합쳐서 생산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양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양식,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그죠?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에서 요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이런 걸 생산 양식이라는 거야. 생산 양식은 생산하는 방법,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양식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그래서 막스가 찾아낸 것들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 대규모 농경사회, 하천, 강하류의 대규모 농경사회, 그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죠. 인더스강, 하류, 농경사회, 황하강, 하류, 농경사회, 티그리스인가? 유프라스인가? 그 강 다, 나일강, 다 이런 농경의 이걸 아시아적 대규모 농경사회야. 그래서 대규모 농경사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치수. 홍수가 많이 나고, 홍수, 치수. 그래서 대규모 농지를 정리하거나, 홍수를 대비하거나, 그래서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해, 대규모 공사. 그래서 왕체제야, 왕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대규모 농경사회. 이게 아시아적 생산량이죠. 아시아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농사를 많이 하니까, 농경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게 로마제. 로마는 우리가 다 알지, 로마. 전쟁 많이 하가지고 맨날 전쟁 포로로 먹고 살죠? 전쟁 포로, 노예. 그 다음에 게르만은 유목민인데, 정착을 하면서, 봉건제. 이게 게르만이야. 그래서,
이 영주제. 그죠? 그래서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노가 있죠? 이런 계층 사회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게 게르만자. 이거를 막스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하는데 그 하부구조는 이러한 생산 양식과 경제생활을 하부구조로 하고 상부구조는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 이념, 문화예술이 상부구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 어떤 사회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회를 사회 구성체라 그러죠.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가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시 공산주의, 중세 봉건, 고대 느웨 이런 걸 사회 구성체라는데 사회 구성체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부 구조, 하부 구조, 토대라 그러죠. 토대. 토대. 토대는 뭐냐면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게 토대라는 거야. 그리고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일반적인 경제생활을 하죠. 사고, 팔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데 그걸로 경제가 끝나는 거 아니죠. 생산하고 한 상품을 사고 팔아야 되죠. 교환을 해야죠. 이게까지 경제생활이야. 이게 이 하부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하부구조야. 이게 하부구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상부구조. 상부구조는 여기에 대응하는 거죠. 정치, 문화, 그죠? 그 다음에 정치니까 국가가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상부구조.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진다.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경제생활을 말하는 거고 상부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사회 구성체의 발전 과정을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고 있으나 토대 중심의 역사관을 강조한다.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결합이나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주동적 지위를 부여한다. 사회 구성체의 발전에 따라 생산력을 좌우하는 것이 노동력, 토지의 지력, 자본순으로 발전해 왔다. 자본의 이윤 창출 능력은 상업, 공업, 금융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는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 결정된다. 즉 인간관계가 물적 관계로 나타나며 이러한 물화는 자본주의에선 화폐적 관계이다. 그래서 역사는 단계가 있죠.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원시 공산주의, 그죠? 그 다음에 봉건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주의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원시 공산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이렇게 나가니까 사회 구성체의 발전 과정이 사회 구성체가 바뀌는 거야. 공산주의 공동체, 봉건 영주제, 근대 자본제, 사회주의 제도 이렇게 해서 사회 구성체가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로 본다는 거죠. 그 역사는 이 사회 구성체는 어떻게 발전하냐? 토대와 상부 구조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뭐냐면 토대, 중요한 거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 상호작용에서는 근데 생산력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그죠? 이런 생산력과 생산에서 토대가 발전하면, 토대가 발전,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면, 생각이나 문화나 정치가 발전하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부 구조, 토대가 발전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상부 구조도 발전한다는 거지. 먹고 살만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의식도 생기겠죠. 자유주의 사상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토대 중심, 경제 생활이 발전하면 문화적 생활도, 그죠? 경제 생활이 발전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예술가도 생기고 철학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높아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에서 이 생산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생산력을 좌우하는 거는 뭐냐, 그치? 원시 공산제에서는 생산력이 너무 나죠. 생산력이 너무 낮다. 그래서 어때? 먹고 살기도, 그죠? 한 명이 먹고 살 만큼도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아주 근근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그죠? 드디어 노예제 사회에서는 목축도 하고, 그죠? 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광물을 채굴자죠? 광물 채굴 하게 되면서 노예가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하니까 노예를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이 노예가 되는 거야. 즉, 인간의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노예제에서는. 근데 농도조에서는 땅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노예제 때는 인간의 노동력, 농노조에서는 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money죠. 돈이 중요하게 되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본의 이윤 창출 능력이 소위 자본가, 그죠? 자본가가 누가 되냐, 그래서 지주, 그 다음에 원거리 상업하는 상인, 그죠? 그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주, 요즘 이제 공장주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바로 금융이죠, 금융, 은행가, 그죠? 이렇게 부자들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옛날에는 부자는 노예를 많이 소유한 노예 소유주였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였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는데, 오늘날 최고의 부자는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죠. 이 자본 투자가, 이 사람들이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 결정되고, 인간관계가 물적관계로 나타난다. 인간 물적 나타난다면은 사장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죠. 그래서 임노동이 되는 거야. 다 이게 인간관계가 다 돈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죠? 그래서 여행을 한다. 내가 여행을 해서 바다를 건너, 그죠? 바다를 건넌다. 그죠? 옛날에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 어떤 대가를 주겠죠. 대가를 주는데, 이 대가가 옛날에는, 이게 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대가를 줄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대가는 모두 화폐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화폐 형태. 그래서 사람 관계는 다 화폐 형태야.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뭐 저거 하죠. 그 서로 저기 자기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있어? 그래야 되는 거죠. 전세금이라도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안 그러면 결혼도 못 하죠. 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거죠. 아유, 자식을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그죠?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남자를 여자 바꾸는 걸 빼고는 다 한다 그랬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고는 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도 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무라가 이거야. 자본주의는 참 모든 걸 돈으로 나타나. 결과가 돈이라는 거지. 화폐적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가 말한 무라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유물사가